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어제와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최근에 시장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외국인 순매수가 또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어제 올렸던 걸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동안 상법 개정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지주사 아니면 뭐 증권주 이런 것들이 오늘 조정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 해서 뭐 법사위에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고 내일은 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곤 하는데 일단은 통과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이 이슈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마감 시한 벌써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연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래도 우리 증시 아직까지는 대내적인 그런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책주 위주로 좀 빠르게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워낙 이게 좀 빨리 돌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좀 약간 들더라고요. 오늘 이제 슬슬 변동성 구간에 대비하시는 전략까지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네. 자, 시장 오늘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떨어지는 거 많이 체크하고 계실 텐데 개장하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시장 상황 어떤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최은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3,040선까지 빠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올랐던 만큼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 보면요. 결국에는 실적이 베이스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대형주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삼성전자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3% 이상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3거래 연속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약간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속성이 일어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간밤에 약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향도 함께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좀 세론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이상 하락하면서요. 한때 시가총액 5위권에 올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시가총액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LI진엑스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이상의 조정, 한화시스템은 4% 이상 조정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이러한 기업들 이번 분기 실적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스퀘어가 7%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증권사에서도 의견은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요. 반면에 PBR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 맞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역사적으로 꽤나 크게 올라온 상황이고 충분히 비싸다, 제 값어치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SK스퀘어 같은 요 지주사도 약간 좀 빠지네요. 7%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대형 지주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지만 중소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혼조세인데 KB금융은 이 다른 금융사 대비해서요. 순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신한지주는 1.7%대 하락세, 하나금융지주 3%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1%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플랫폼 쪽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보시다시피 조정세 나타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3% 이상의 하락세, 카카오도 2% 이상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만 비교해 봤을 때는요. 실적은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어느새 하락장 속에서
버티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승장 속에서는 크게 상승을 못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자동차 판매량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는 3%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지만은 현재 상승폭을 좀 내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많죠. 그만큼 하락이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2%대 상승, 그나마 알테오젠이 코스닥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2%대 하락세, 휴젤의 경우엔 장 초반에 4% 가깝게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선 상승폭을 모두 다 내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휴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베이스로 한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1% 이상 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는 하방 압력을 아주 단단하게 견뎌내고 있고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렇게 로봇 쪽 그리고 원전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이죠. 오늘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빠르게 또다시 시세 한번 무너집니다. 2.5%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장비 쪽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오늘 좀 장비 쪽이 특히나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크윙 3.7%대 하락세 그리고 TCK 2.2%대 하락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동진세미캠 1% 하락에 그치는 모습 현재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가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 낙폭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SM은 약보합 수준입니다. 다만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인데요. 결국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터도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강했고 하락장 속에서도 조용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DOU 같은 경우에는 5%대 이상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넥슨게임즈 4%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집니다. 3,1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 요 상승폭이 무색하게도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지면서 3,040선까지 빠졌고요. 코스닥은 1.2%대 빠지면서 7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빠집니다. 조정장.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는 약간 좀 엇갈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부터 좀 매도 물량을 크게 추리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만이 매수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사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매수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현재 어떠한 종목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업종들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과연 통과될 것인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주사나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온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 민주당 쪽에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과 또 야당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도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타협안이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지 않은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실망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미리 좀 선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3% 룰이나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이 빠진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
지주회사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지주사들, 뭐 한화, 두산, LS, HD 현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낙폭이 하나 뭐 이런 건 10% 넘게 막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들도 미래에셋증권이나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최근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동안 정부 정책에 힘을 받았던 것들도 오늘 힘이 없는데 뭐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동안 또 좋았던 스테이블 코인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서클 인터넷이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단기 급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방산도 오늘 쉬고 있고 방산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 이외에도 로봇주, 뭐 게임주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HBM,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금요일 발표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어제 계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이제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실적 여전히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건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 대신에 오늘 뭐 조그만 이런 테마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크게 두 개가 하나 있는데 어제 오늘 뭐 날씨 너무 덥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밤에 주무실 때 힘드셨을 겁니다. 날씨가 너무 습하고 너무나 지금 뜨겁기 때문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요즘 뭐 제습기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문해도 한 달 있다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제닉스라든지 그런 제습기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타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는 뭐 테마성으로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애경 케미칼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테마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 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이제 임박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여러 나라들의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또 기자들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물어봤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룰 수 있냐? 괜찮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적이다. 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 또 긴장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부과했던 상호관세 24%에서 30에서 35%까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인도와는 지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보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자,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관세에 더 못 버틴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뭐 도요타나 스바루나 이런 미쓰비시 이런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판매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답니다. 그동안 관세를 한 몇 달은 참았는데 이걸 버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5%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일본 자동차 업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뭐 그대로 우리도 뭐 적용이 되는 거죠. 현대차, 기아도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차, 기아도 미국에서 가격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로 압박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현대차, 기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관세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얘기 없었으면 이미 금리 인하했을 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지 이미 관세가 없었다면 이미 금리는 내려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파월도 지금 이 트럼프에게 금리 인하를 내줄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자동차 특히 관련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주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산업부의 6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 대미 수출의 급감은 좀 피할 수 없었던 이 자동차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대 수출 시장이었죠. 이 미국에서의 25%의 이 품목 관세는 피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선방이었던 점은 이 유럽 시장에서 2.3%가량 수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 지금 이 시각 약 2.6%가량 올라서게 되면 29만 5,500원 선, 29만 5천 원 선을 막 뛰어넘었습니다. 자, 28일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5년 그리고 26년의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10,000원 올린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AS 부분의 고성장 영향도 있었고요. 또 원가 절감 노력이 상당히 주요했다라는 평가가 덧붙여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 현대 계속해서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지고 있고요. 또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까지 아직까지는 이 재료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현대모비스. 이어서 현대차 역시 오늘 0.48%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1,0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자, 우선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6월 국내 판매가 3.8% 증가했습니다. 이 G80 그리고 GV70 등 이렇게 3,000대 이상 좀 기록한 또 아반떼와 팰리세이드까지 좀 성장세를 견인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제 또 하나투자증권이 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12.9% 좀 대폭 내리는 그런 모습들 나왔습니다. 27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을 한 건데 그래도 투자 의견은 아직까지 좀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점도 좀 약간 매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또 배당 정책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어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일본 업계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 일본 자동차 회사들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아직까지는 나쁘지가 않고요. 또 기아도 이어서 0.41% 올라서게 되면서 9만 9천 원 선 막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6월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상반기치고 굉장히 좋게 호조세로 나왔는데 26만 9,600여 대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역대 최대 실적을 현재 기록한 기아까지 이어서 KG 모빌리티 오늘은 살짝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요. HL만도는 3만 3천 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 추가로 살펴봐야 할지 소장님 어떤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모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도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순환 출자 고리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정몽구 회장의 어떠한 그 동향에 따라서도 긴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좀 먼저 보시겠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이런 기관들의 동향이 순매수로 반전이 될 때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급등을 보여주는 패턴이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중요한 26만 원을 돌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26만 원이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상단을 형성해 주면서 일종의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해주었던 이런 가격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26만 원을 돌파를 하고 이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감안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0만 원 안착을 위한 과정은 당연히 진통이 필요하겠지만요.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또
어떤 지주회사 순환 출자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흐름들을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30만 원 이하짜리에서의 어떤 현대모비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엔터주를 좀 보겠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엔터주들 주가가 잘 갔어요. 예, 하이브를 비롯해서 JYP나 SM이 특히 또 상승 탄력이 높았는데 지금은 힘이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뭐 여전히 엔터 쪽에서는 BTS 이야기죠. 어제 BTS 멤버들이 완전체로 형성이 되어서 위버스에서 라이브를 깜짝으로 가졌는데 이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BTS가 밝혔는데 리더 RM이 이제 이번 달 7월부터 본격적인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갈 거다. 미국에서 모여서 같이 새 앨범을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완전체로 이제 월드 투어도 내년의 봄부터 시작이 될 거다. 지금부터 이제 앨범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봄에 새 앨범을 내면서 출시하면서 동시에 월드 투어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체 월드 투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군 전역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뭐 시장에서 시장뿐만 아니라 팬들이 일단 뭐 너무 좋아했고요. 이러니까 시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뭐 예를 들면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어제 이 라이브나 이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BTS 효과가 이미 시작됐고 이게 앞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월드 투어 재개 기대감으로 목표 가격은 뭐 10,000원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이제 완전체에 대한 기대 효과를 한번 누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70%가 증가한 영업이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월드 투어만입니다. 월드 투어를 통해서 최소 300만 명 정도는 관객을 동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 뭐 영업이익이 한 4,668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BTS 효과로 자연스럽게 실적 성장 효과를 그대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자, 과연 이런 BTS 완전체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게 될지 하이브의 주가뿐만 아니라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갖고 있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는 엔터주, 특히나 6월 이후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살짝 다들 눌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YG엔터 보도록 할까요? YG엔터테인먼트 오늘 4%가량 현재 이제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의 하락 구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싱글 앨범 핫소스 발매를 시작으로 이제 오는 7월 5일 드디어 블랙핑크 완전체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벌써 PBR이 3.6을 넘겼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또 오늘 IM증권이요. 매수 투자 의견을 그대로 좀 이 YG엔터테인먼트에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종전의 목표가 88,000원에서 112,000원으로 껑충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로 MD라고 하죠. 이 굿즈 매출까지 계속해서 좀 상향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작년 4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으로 무려 200억 원 이상의 이 굿즈 매출, MD 매출을 창출을 해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이브도 오늘은 3% 이상 좀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호재 소식이 그래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의 다국적 걸그룹이죠. 캐츠아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이 캐츠아이의 가브리엘라가 빌보드 메인송 차트 탑
100에 드디어 진입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과가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은요. 이 데뷔한 지 1년밖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당히 아직까지 신인 걸그룹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데뷔 1년 만에 양대 음악 차트라고 하죠. 미국과 이 영국 모두에서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기록 달성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 K-팝의 제작 시스템이 단순히 아시아권을 넘어서 좀 글로벌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완벽하게 적응을 마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캐치아이의 현 상황입니다. 또 이어서 SM 이 공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MD 이 굿즈 상품들 그리고 라이선싱이 2분기 호실적을 좀 이끌어줄 전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어 유 SM 하면 빠질 수가 없죠. 오늘은 5.81% 좀 강하게 내려갔습니다만 이 고점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올 들어서만 70% 넘게 뛰어오른 이 버블 하면 떠오르는 바로 디어 유까지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대표님?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먼저 주도했던 것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새로운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고 있는 SM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SM의 2대 주주가 텐센트가 들어섰습니다. 10% 조금 안 되는 9.8% 이런 지분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한한령 해제 뭐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한한령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해제가 될 때 가장 성공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엔터가 바로 또 SM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대 주주로 텐센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날개를 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의 모습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2023년도 16만 1,000원을 기록했던 이후에 사실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음봉의 시초가이면서 또 전달 양봉의 고점이었던 12만 7,000원, 그러니까 13만 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13만 원의 자리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만 돼준다면 이 SM이 직전에 이 2023년도 8월 달에 14만 7천 원은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사상 최고가였던 이 16만 1천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쉽게 나타나 준다라면 다른 엔터주들을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SM도 여러분들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올라온 만큼 빠르게 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건설기계 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어제 HD 현대건설기계가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올렸는데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합병하겠다라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HD 현대건설기계가 합병 후에 존속회사가 되고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소멸회사가 되는 겁니다. 흡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주당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6주를 한 주의 HD 현대건설기계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내년 1월 1일에 통합법인이 출범을 하고 이렇게 흡수합병된 이 새로운 상장 주식은 이제 신주 예정 2026년 내년 1월 26일에 신규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HD 그룹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통합 시너지를 좀 내겠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굴삭기에 현대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디벨론이라고 써 있는 또 브랜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인프라코어 겁니다. 이제 그걸로 합병을 해서 투 브랜드 체제로 같이 나가면서 그래도 통합 시너지를 내면서 판매나 앞으로의 수주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2030년에 이제 매출을 한 15조 가까이 늘릴 것이고 글로벌 톱 10 기업으로 건설기계 쪽에서 달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평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두 회사의 합병은
뭔가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뭐 나쁠 건 없는 그런 합병인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무래도 존속법인인 HD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조금 더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건설기계 관련해서 두 종목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가장 시장을 핫하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4%의 강세까지 보고 왔는데 지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약 13%의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1.36% 조금 이 상승폭이 훨씬 덜하긴 하지만 12,680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두산 밥캣도 한 가지 이 중요한 이슈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 무인 지상 차량 이 제로 전문 CB 로보틱스 시리즈 A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750만 달러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더해진다면 굉장히 이 상승 탄력이 추가적으로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오늘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5개 중에서 오늘 역시나 주목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뭐 두 종목들의 합병, 특히 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합병하면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 문제였었죠. 계단식 또는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합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핫하게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종목은 HD 현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이 전 산업과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 실적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해주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 하나가 급등을 했던 것처럼 HD 현대그룹의 모든 자회사들, 자산 가치, 실적 가치 그리고 배당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PBR 기준으로 한 배가 넘어갔던 흐름 속에서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일봉의 모습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11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하면서 주가가 숨고르게 해주고 다시 한번 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도요, 차익 실현 매물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번 주에 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세론이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부터는 이 고점 14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12만 원이 이탈이 되면서 11만 원에 근접해 주느냐 또는 11만 원까지도 안 오고 12만 원 선에서 지지받고 가느냐 그걸 보시면서 신규 진입이 가능한 HD그룹을 뭐 조선이다, 방산이다, 또 건설이다, 기계다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은 HD현대 보유하시면서 배당도 받으시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새로운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로서의 가치와 행동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침 이 섹터적인 이슈도 있지만요. 이 배당적인 이슈도 상당히 좀 매력이 높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법 개정과 함께 좀 엮여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도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대표님과 또 이 시장 전략 찾아봐야 되는데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조정이 또 생각보다 깊게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또 어떤 종목을 이럴 때 한번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사실 어제 1시 반부터 이제 3부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그 변동성도 심해지고 어제는 급등을 하고 오늘은 급락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시장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막 급등과 급락을 하면 할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적절하게 급등할 때는 현금 비중을 좀 챙기는 이러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급락을 할 때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담아놓는 이런 어떤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나마라도 선 조정을 보였던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LG CNS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LG CNS 사장이 입각을 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정부에서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민간의 전문가들을 입각을 시키고 또 어떤 대통령실에서 수석으로 임명을 하면서 간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나름대로 진짜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바로 CNS가 신정부 소버린 AI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물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습니다만 올해 1분기 실적 자체도 급증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이 LG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CNS가 갖고 있는 엑사온을 활용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신기술을 적용하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시면요, 주가가 뭐 단기간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최저가에서 그냥 뭐 단숨에 어떤 면에서는 따블이 났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평선과의 이격 축소 과정과 지지력들 오히려 지금의 위치가 상당히 여러분들 뭐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8만 원대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그 이하가 오면 더 고맙겠지만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7월 들어서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요. 뭐 우리 시장도 점점 더 변동성이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엔터주에서 그런 모습을 상당히 오늘 많이 느꼈는데 여기에서 좀 정책주 그리고 뉴욕 증시 이슈까지 함께 받아가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밤사이에 이 감세안이 또 이 상원을 통과를 해줬었는데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에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조항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서클까지 이제는 앞으로 은행으로서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오늘 LG CNS에 또다시 한번 기대 가져봐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상황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응을 잘 해보시고요. 이제 한 걸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두잇에서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 AI입니다. 대세는 AI니까 AI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골라볼 좋은 종목들 잠시 후에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며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과제인 감세와 불법 이민 차단 등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1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했다.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했지만 상원 의장을 겸하는 JD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현재 미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3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찬반이 동수가 됐다.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수정돼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 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확정 발효된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낙폭이 코스피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확실히 시장이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나 재계 쪽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 룰을 제외하고 상법 개정안을 좀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는 3% 룰을 다시 포함시켜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약한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은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시장에 지금 그대로 좀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지수가 또 빠르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56포인트까지 다시 하락을 많이 줄여서 1.07%, 1%대로 지금 하락폭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이 가장 민감한 이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니까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8,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 추진 소식은 이번 주에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강보합권 큰 변화는 없고 강보합권 수준에 출발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휴장이었는데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도 역시 일단은 출발을 한 상황이지만 크게 변화는 없이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더 해보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상법 개정안이 지금 최고의 화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더 큰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사실 결국에는 AI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은 지금 AI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 오르고 엔비디아에 투자하셨던 분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셨던 분들 많은 즐거움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AI 거품 논쟁이 한쪽에 있었거든요. 그쵸, 네.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지금 거품이 분명하게 크게 형성되고 있어서 거품이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AI가 대중화의 길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챗GPT도 한국 분들도 한 2천만 명 정말 사용하고 많이 쓰십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8억 명이 사용하면서 이제 AI 거품 논쟁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야 정말로 AI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 1850년대 미국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AI 서비스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요. 아직 이 서비스 기업들은 가장 아쉽게도 오픈 AI의 챗GPT가 인기가 있는데 오픈 AI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고요. 네네, 그렇죠. 대부분 상장하지 않은 기업에서 이제 현재는 이 AI가 우리가 금이라고 한다라면 네네. 이 금광을 캐는 과거에 채굴하는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부추라든지 다이아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칩이라고 한다라면 이 AI가 응용 단계까지 가기 전에 밸류 체인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미국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한국은 너무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너무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GPU 쪽에 저희가 더 설계 쪽에 집중하는 있는데 것 같아요. 설계 전 단계에도 요즘 좋은 기업들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몇 개를 좀 구별하면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칩을 디자이닝하고 그다음에 이 칩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려면 설계 도구가 있죠. 설계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해요. 이 설계 도구에 EDS라고 해서 Electronic Design Systems라고 해서 EDS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케이던스라는 기업입니다. 케이던스. 네, 지금 어제 가격이 $309 정도 했는데요.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지금 최고가네요, 최고가로 거의.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요. 공매도 비율도 무려 1.3%밖에 안 돼서 하락에 걸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 수익률도 성장률도 20%, 영업이익률도 30%. 그래서 이 EDS가 없으면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지 못하고요. EDS가 없으면 브로드컴이 칩을 설계하지 못하고 그쵸. EDS가 없으면 마블 테크놀로지가 칩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과 전자 설계 자동화를 해주는 EDS 플랫폼 기업을 제공하는 케이던스 여러분들이 좀 저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박사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골드러시 미국에서 금광 뭐 다른 나라들에서 금광을 채굴을 할 때 금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네.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이는 다양한 장비와 네. 도구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팔리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리는 것처럼 AI도 결국 우리가 AI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밸류 체인 과정에서 투자할 만한 성장할 만한 기업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케이던스. 전자 설계 자동화를 하는. 네. 그럼 그 다음 라인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양한 IP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요 저작권에 있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아키텍처를 갖다 쓰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아키텍처를 많이 제공해주는 이러한 칩의 어떤 구조물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네네. 갖다가 엔비디아 갖다 쓰는데 이거를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ARM입니다. ARM. 네, ARM이라고 하는 ARM ARM이라고 하는 기사죠, 그러니까 ARM. 회사죠. 네. 그러니까 여기 ARM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여기서 나오는 IP를 정말로 많은 이 ARM의 IP를 가지고 TPU, 구글의 네. TPU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도 갖다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갖다 쓰고 있고 엔비디아도 갖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성장률이 좋긴 한데요. ARM도. 네. 다만 ARM의 가장 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케이던스는 만점을 주라면 만점을 주겠어요. 정말요? 근데 ARM은 만점을 줄 수가 없는 것이 왜요? 공매도가 비율이 12.8%입니다. 이건 대단히 하락할 수도 하락 배팅이 있다라는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ARM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라이센스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네. 하나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고 이 특허를 다 갖다 쓰는 이러는 부분에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좀 IP가 있긴 합니다. 특히 패키징이라든지 네네. 테스팅을 할 때도 나중에 이 칩들을 GPU들을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패키징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도 IP가 있긴 한데 가장 설계의 IP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ARM. 그래서 ARM 여러분 주목해서 계속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에서 IP를 가지고 있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다 모아서 이 디자이닝하고 전자 설계 자동화 플랫폼인 EDS 위에서 IP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건 엔비디아죠. 그렇죠. 여기에 브로드컴도 있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있는 겁니다. 이 칩을 설계하는 것이 엔비디아고 그래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검증도 하고 여기에 삼성전자 HBM이 가서 테스트가 안 되고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더 이상 설명이 그렇죠. 필요 없는 기업이고요.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고 네네네. 많이 분석을 들으셨을 거고. 네. 그럼 저희가 뭐 요즘에는 뭐 사실 AI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집중되어 있어요. 네. 엔비디아 아니면은 팔란티어 네.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그 두 개를 제외하고 또 나머지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네, 이런 볼게요. 사실은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당연하게 한국 분들도 많이 가보시는 TSMC도 네네. 이건 이제 설계된 걸 제조하는 그렇죠. 회사고. 다음 단계가 이제 TSMC죠. 네, 제가 케이던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일방적으로 저 케이던스 조조가 사나이에 아닙니다. 빠지셨나? 네, 왜냐하면 케이던스 조조 아닙니다. 이 케이던스에서 이 설계를 하는 이 응용 소프트웨어잖아요. 일종의 네네. 여기에서는요. 실제로 설계를 이렇게 했을 때 이 TSMC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요? TSMC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생산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던스의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와
TSMC를 연결해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SMC야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설계된 것은 이제 생산하는 것이고 거의 준독점에 가까운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상으로 TSMC에서 어떻게 생산 공정이 만들어진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케이던스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파운더리가 끝나면 이제 이 패키징이 중요하죠. 네. 패키징 그래서 패키징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패키징이라는 것은 GPU라든지 여기에 뭐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생산되면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이런 패키징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또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징을 하는 곳은 TSMC가 해요. 그러니까 타이완에 있는 TSMC가 네네, 하지만 실제로 이 패키징을 패키징 하는. 기술을 이 도구를 장비를 납품하는 거죠. 아, 장비 업체죠? 네. 머티리얼즈니까. 예, 그래서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는 장비 업체인데 1위 반도체 장비 업체는 여러분도 아시는 네덜란드의 ASML인 거고요. ASML. 그리고 2위 장비 업체가 바로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업체들 이 장비를 가지고 TSMC가 패키징을 한다는 거죠. 이 패키징에 노하우가 있는 거고 여기에 도구가 있는 거고 여기에 특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복적인 라이센스 수수료가 있는데 조금의 저는 이 100점 만점이라는 90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보면 요즘 매출 성장률이 매 분기마다 9%씩인데 네. 비용 성장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뭐냐면 쓰는군요,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네네. 거죠. 계속해서 패키징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높다라는 것.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전망이 있는. 왜냐하면 블랙엘이 나오고 루빈이 나오면 여기에 맞는 패키징 기술을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가 TSMC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고도화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 여러분들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제 칩이 나오면 엔비디아가 이제 TSMC가 이 패키징까지 된 이것을 만들어내면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건 또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칩에 판매되면 그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 불량인지 아닌지 오작동하는지 테스팅을 해야죠. 결함이 있는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도 또 도구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을 만드는 미국의 기업이 테라다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테라다인. 예, 테라다인이라는 곳이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도 요즘 계속 오르고 있죠. 요즘 나스닥 대단히 좋잖아요. 그래서 TSMC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처럼 이 장비를 납품하고 IP를 납품하는 거죠. 사실은 테스트도 여러분 특허가 있어요. 다양한 특허가 있어서 그 IP를 준다는 건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우리가 IP가 있다라는 건 반복적인 매출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그쵸. 한 개당 예를 들면 블랙엘 한 개당, H백 한 개당 그 라이센스 비용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도 주는 거고, ARM도 주는 거고, ARM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케이던스에도 테라다인에게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테스팅 장비도 이 TSMC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테스팅 장비를 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그래도 10%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0%, 네.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도 35% 정도 되고 있으니까 테라다인도 저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종 칩이 이제 엔비디아에 들게 되면 이거를 칩을 이제 활용하는 데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AWS, 아마존 AWS, 그다음에 구글의 클라우드 요즘은 이 오라클도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네,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면서 주가가 대단히 좋죠. 그래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어요. 100점 만점에 좀 90점 주고 싶은데요. 여기는 이 영업이익률이 45%나 되는 거니까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사실은 네.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45% 한다라는 거는 정말 비용을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에게. 근데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AI를 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는 꾸준히 나오겠는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는 사업은 성장하지만 검색 시장의 위축이라는 위험성이 좀 있고요. 아마존은 AWS가 크게 성장하지만 아마존닷컴 이 부분에 대해 이커머스의 매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윈도우즈라든지 요즘 MS365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장률이 좋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손이 안 되죠, 그건. 근데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조금 AI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 사업자의 강자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5% 영업이익이 이 전체가 45%라는 거예요? 이
클라우드 부분만 45%. 클라우드 부분이 45%입니다. 클라우드 부분만 45%인 45%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편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당연하게 팔란티어겠죠. 이 배포된 것을 이 가치 사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네. 기업이 사실은 저는 물론 오픈AI 챗GPT가 상장되어 있다라면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픈AI 챗GPT는 상장되어 있지 상장이 안 않으니까 돼 있죠. 뭐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상장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구글은 제미나이가 훌륭하긴 한데 알파벳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평가해서 대단히 좋은 기업은 팔란티어다. 팔란티어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 국방 기술이라고 이제는 보실 필요 없고요.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뭐 국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운영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운영체계, 뭐 애플의 운영체, 아이폰의 운영체계, 갤럭시의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처럼 네.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운영체계로서 팔란티어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아직 오픈 안 했지만 팔란티어를 원래 반도체 공장에 쓰고 있었는데 네네. 독립적인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지금 선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번 들어가니 보니까 계속 써야 된다라는 너무 거죠. 의존하게 되나요? 의존성이 되게 심한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그만큼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서비스가 좋다는 뜻도 되는 거고 한 번 들어가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5년, 10년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킨다. 이런 부분에서 반복적 수입을 매출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애뉴얼 리커링 레비뉴라고 해서 ARR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기 네네. 때문에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런 말씀해주신 이 AI의 밸류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AI의 디자인에서부터 응용에까지. 최종의 응용, 팔란티어까지 최종의 응용하는 것까지의 이 가치사슬이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다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AI TSMC를 빼고는요. 그렇죠. TSMC는 대만에서죠. 예, 예.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랑 긴밀하게 협력을 예.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AI 투자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연초에 막 딥시크 나오면서 뭐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뭐 설계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미국에 많고 네. 모든 결국의 체인들이 다 미국에 미국에 있다는 있죠. 네, 겁니다. 네, 네.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AI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막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초입 단계인 상황이고 네, 네. 그럼 결국에 AI 투자를 할 때 포트는 미국에 짜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저는 이런 식의 뭐 상품들이 묶어가지고 비스가 뭐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요 정도로 10개가 포함되어 있는 ETF 이런 거. ETF 같은 게 나오면은 AI ETF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요즘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개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공부를 하는 이유가 AI에 정말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가설이 맞다라면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판단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AI의 골드러시가 시대가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 이제 진짜로. 시작된 거다. 뭐 엔비디아 주식 이제 끝에 왔다. 아 이제 최고점에 왔고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AI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들어갈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택시에 들어갈 자율주행에 들어갈 반도체 정말 이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거대 언어 모델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쓰는 네, 그렇죠. 뭐 전 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픈 AI 이용자가 8억 명을 넘어섰고 네네. 그럼 만약에 오픈 AI 이용자가 20억 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이 데이터 센터는 지금보다 2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 경제에서의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 들어간 전력망들 이런 것들의 수요가 2배 이상, 3배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의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이 2배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업들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뭐 그런 힌트, 이런 종목들 미국 종목 담은 ETF 미국에서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한번 시청자분들도 너무 뭐 팔란티어 물론 너무 좋은 기업이고 팔란티어, 엔비디아 너무 좋은 기업들인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네. 투자하시기보다는 또 AI 전체 경제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죠. 네. 전체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골드러시의 아까 그런 비유해 주신 게 딱 이제 감이 옵니다. 네. 금광을 우리가 채굴을 하는 시작했을 때 러시가 시작됐을 때 청바지도 그런 데서 생겨난 거고 그죠? 네. 옷이나 뭐 장갑이나 도구들 이런 것들이 생긴 것처럼 AI 칩을 만들어내는 주변 장비
또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 하던 단계에서 이제 금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고를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 골드러시 이제 시작됐다라고 강 박사님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더 많은 수요와 요구들 필요할 텐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7월 8일 관세 협상 마감 시반 눈앞, 무역 상대국 압박 최대치, 대한민국 증시 소강 상태, 무더위 관련주 무더기 급등세입니다. 자, 트럼프 감세 법안이 완전 통과된 건 아니고요. 상원에서 이제 51대 50으로 50대 50 동률을 기록한 뒤에 여기서 그분이 등장하셨죠. 벤스 부통령이 등장하여 마지막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타이브레이커죠. 그래서 51대 50으로 승리를 하여서 이제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으려면 한 가지 과목만 남았습니다. 원래 여기서 통과가 돼서 끝나는 거였는데 상원에서 계속해서 수정 법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수정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하원에서 저번에 51대 49, 한 표 차이로 거기서 올라왔었죠. 이번에도 그 표를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통과가 되는데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전부 다. 그렇죠? 한 표 차이로 올라와서 그 토론의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표결에서는 2표 차이였다가 어제 최종 표결에서는 동률이 나왔습니다. 상원에서. 자, 하원에서 다시 또 한 표 차이로 극적으로 통과가 돼서 7월 4일 이틀 남았거든요. 이틀 안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감세 법안은 지금 그렇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요. 뭐 하원에서 어떤 공화당의 반란표가 나오는 트럼프 입장에서 끔찍한 일이 없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관세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과 하는. 그건 또 7월 8일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 8일 지금까지 결과로 나온 거는 미국과 영국 딱 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압박을 엄청나게 넣고 있고,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 말로는 7월 8일 마감 시한 앞두고 서로 그냥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올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약간 뭐라 그럴까 얕잡아 보는 일본을 정말 때리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8번 협상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지금 미국한테 안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저기를 받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 두 개가 결국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겠죠. 여기서 지금 뭔가 미국에 어그러지는 거, 예를 들어 감세 법안 통과가 무산된다거나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트럼프가 정말 노발대발 난리가 날 텐데, 아니면 관세 협상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말대로 여러 국가가 안 나오고 그냥 영국 하나에서 끝나버리고 다시 한번 그 4월 2일 날 나왔던 무시무시한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은 또 주가 급락하겠죠. 다시 돌아오기 싫습니다. 그렇죠? 4월 2일 날 그 무시무시한 숫자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한국을 응원해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일본보다 쉬울 일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일본만큼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걸려 있다 보니 미국을 응원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였고요. 다우지수만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가중지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1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셔인 윌리엄스가 여기서는 지금 $355로 더 높죠. 골드만삭스도 지금 이 유나이티드 헬스보다 높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 주당 가격이 높은 이 그 종목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한 종목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져버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4.54, 암젠 4.55, 셔인 윌리엄스 3.48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나스닥이 0.82% 빠졌습니다. 자, 나스닥 100 중에는 제일 많이 오른 게 암젠이네요. 저기 지금 암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다우 30에도 들어있는, 그렇죠? BT로서 정말 미국의 대표 기업이죠. 그러니까 다우존스 30에서도 뽑아갔죠. 자, 암젠이 나스닥에도 속한 대표적인 BT 종목이고요.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굉장히 생소한 기업이죠. 이 미국의 안에서 트럭으로 물류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도 지금 오랜만에 3위에 올라 있고요. 골고루 소비재, 철도, 물류, BT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암젠이 지금 뭐 최근에 그 개발하는 소식이죠. 일단 다이어트 약. 근데 다이어트 약이 지금 임상 시험 중에 메스꺼움과 막 위장, 구토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자, S&P 500 이 0.12% 마이너스입니다. S&P 500 3대 지수 중에 3대 장 중에 애플만 올랐네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좀 많이 빠졌고요. 가장 많이 빠진 건 테슬라죠.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지금 미칠 노릇일 거예요. 제발 앨런 머스크를 말리고 싶은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야욕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그거를 도대체 말릴 수가, 부인도 못 말리고 막내 아들은 너무 어려서 못 말리겠죠. 제발 그만했으면 할 텐데 그만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불붙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자율주행이 잘 되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스크를 말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머스크 안 말리면 저거 큰일이에요 지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0% 마이너스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 중에는 시로스 로직이라는 종목이 4.54%입니다. 약간 레거시 반도체 설계하는 업체인데 이 자동차용, 전장용 반도체 아니면은 오디오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고요. 스카이웍스,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특징 중 하나 보겠습니다. 에브비 볼게요. 에브비는 2.35% 올랐는데 우리가 엘러간의 보톡스를 잘 알고 있죠. 엘러간을 인수한 회사고요. 에브비의 가장 유명한 그 제품은 휴미라죠.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9년 연속 1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화이자의 약품이 떠오르기 전까지 9년 연속 1위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에브비의 휴미라가 이 지금 그 특허 만료가 되면서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그렇고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만들고 있죠. 하지만 스카이리치라든가 린보크라는 이 신규 이 그 약품들이 선전을 하면서 그 부분을 덮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가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가 히트를 치는 바람에 아까 암젠이라는 회사도 뛰어든 것이고 에브비도 지금 덴마크 제약사랑 22억 불 규모의 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 달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다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암젠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메스꺼움과 위장
그 불안이 발생되면서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FB의 경영진 가이던스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금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트럼프가 국내로 시설을 다 옮겨라. 이것 때문에 지금 FB를 비롯한 미국 회사들이 시설을 부랴부랴 옮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원가에 부담이 되겠죠.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옮겨놨는데 미국으로 다 옮기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지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암젠 FB가 역시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증시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는 좀 마이너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스피, 니케이, 대만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홍콩, 중국계 빼곤 다 마이너스예요. 자, 니케이가 0.85% 빠지고 있습니다. 3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니는 오르고 있죠. 소니 오르고 있고요. 패스트 리테일링 이런 회사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대만도 오늘 마이너스였죠. 대만이 0.56 마이너스고요. 대만은 마이너스가 오늘은 적지만 일본은 그동안 강했고 대만은 그동안 조금 별로 안 좋았죠. 자, TSMC가 1.38 빠지고요. 홍하이 프리시전이 2.72 빠집니다. 자, 제일 많이 오르는 건 뭐 아수스인데 아수스는 컴퓨터 업체죠. 1.8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쉽게 오늘 둘 다 마이너스네요. 일본, 대만보다도 하락폭이 큽니다. 코스피가 1.53% 마이너스고요. 3,100선이 붕괴됐고 3,05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1.43%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 코스피에 비해서 오르지 못했는데 결국 코스피가 빠지니까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3,700억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000억 가까이 팔고 있으니까 오늘 매도 수량이 좀 많네요. 최근에 6월 25일 이후부터 수급이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코스피랑 코스닥이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자, 그동안 강했던 업체들이 빠지네요. 자, 이거 보세요. 4위에서 5위죠. 5위에서 10위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며칠 전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 5위에 올라서 놀랍다는 얘기를 한 지가 이틀 안팎인데 지금 오늘 10위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심할 정도로 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5위에 올랐었잖아요. 지금 10위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11위.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지금 4%, 5%가량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오르고 있지만 셀트리온도 어느덧 12위까지 밀려난 모습이죠. 자, 오늘 강한 거는 그나마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게 분전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죠.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2.01%로 선전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은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50만 원이 무너진 모습이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강했던 SM은 오늘도 0.07 살짝 마이너스로 선전하고 있죠. SM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15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제습기 섹터가 5.20%로 올라와 있고 2차 전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애경 케미칼이 급등하고 있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사실 70원, 73원, 233원 정말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놔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70원짜리 어떻게 매매합니까? 자, 저거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저런 종목들이 득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도 공기청정기, 여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률 상위 섹터 5위 안에는 제습기, 공기청정기, 여름 이런 수혜주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밖으로 가도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언급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많이 겹칩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파세코, 위닉스, 신일전자, 코에이, 쿠쿠, 대기업들은 삼성전자, LG전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LG전자는 저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 방식으로 움직이진 않죠. 여름 테마로. 어쨌든 그 선풍기랑 에어컨을 만들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은 거고. 자, 파세코나 위닉스 이런 것들은 특히 여름 테마로 강하게 움직이는 동인이 있죠. 오늘 파세코가 가장 많이 오르니까 보겠습니다. 파세코가 2021년도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2018년에 2,500원짜리가 2021년에 2만 원. 거의 10배를 단숨에 갔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무너지더니 다시 5,000원을 갔습니다. 변동성이 심하죠. 다 20개월 선을 이번 달에 다시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니까 신일전자, 위닉스, 코에이 다 급등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른 장마라던가 끈적끈적한 더위 때문에 힘드시죠? 기상청에서 뭐 장마가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너무 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세코나 위닉스 같이 제습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뜨고 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는데 장마는 없어지고 마른 장마 속에서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저기업들이 선풍기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근데 지금 습도가 높은 데에 주목이 중점이 되어서 제습기 만드는 업체 쪽으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세다는 거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파세코, 위닉스 이런 종목들은 이 계절성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슈가 사라지면 갑자기 또 이 지금 동인이 사라지면서 급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요 종목들이 내려갈 때 아까 중국 상장기업 같이 70원짜리, 200원짜리가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현상도 약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공백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득세를 벌이는 이런 상황도 있으니 꼭 재무적인 부분도 확인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가미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병입니다. 지금 사실 스튜디오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지만 밖에 좀만 나가면 정말 숨쉬기가 답답할 정도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무더위가 덜하긴 합니다만 어제까지는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더위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끝내겠습니다. 끈덕끈덕한 무더위를 빠세코!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물가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뉴스에선 안정됐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정점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비는 왜 질주 중인 걸까요? 오프와 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물가의 풍경.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함정. 공식 통계는 평균까지일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CPI. 이건 정부가 정한 수백 개 품목의 평균값입니다. 교통비, 의류, 전자제품, 통신요금까지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 품목이 내려가면 전체 물가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쌀값이 오르고 TV값이 내려도 평균을 내보면 안정됐다는 결론이 나죠. 하지만 쌀은 매일 사도 TV는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여기서 물가 체감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은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사는 게 올랐다면 물가 상승 체감은 당연히 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가의 체감도. 생활 밀착형 물가는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가보면 알 수 있죠. 채소값, 고기값, 세제값. 이런 건 자주 사는 생필품입니다. 한 번 오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평균은 안정됐다지만 체감은 늘 비싸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생활의 반복성이 가격 민감도를 높입니다. 체감 물가는 자주 쓰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출의 질주 본능. 소비는 수치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소비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늘고 외식은 복귀했고 배달, OTT, 쇼핑은 이미 일상입니다. 지출은 감정, 습관, 욕구에 따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소비는 온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지표는 현실과 다를 수 있고 물가 체감은 자주 쓰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지만 소비는 여전히 온 상태.
그 온도차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지갑을 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왜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까요? 그 흐름 언제까지 계속될지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관세 불확실성에 잠깐 쉬어갔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확연히 많은 장인데요. 오늘 지수 상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좋은 추세는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1%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200도 코스피와 비슷한 퍼센테이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오늘 강하게 빠지는 흐름인데요. 특히나 어제 강했던 지주사, 증권사 위주로 크게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 1.41%가량 빠지면서 3,050선도 무너졌습니다. 3,046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일단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의 강한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간 3천억 원가량 강하게 오전장인에도 불구하고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세 전환이 됐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1,700억 원가량 강한 매도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포착이 됩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로 출발을 했지만 조금은 높였습니다. 소폭 올라서 1,36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투자 뉴스도 알아보시죠. 미국 공화당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 세제 조항을 철회하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51대 50으로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가운데 공화당이 막판에 법안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과세를 삭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폐지된 조항은 상원에서 추가된 과세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왔던 세액공제 축소와 조기 폐지에 더불어서 추가 과세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더 큰 부담이 일 거라는 우려를 낳았었죠. 이 조항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한다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제외되고 통과가 된 거죠. 다만 일부 조항 삭제에도 재생에너지 업계는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프로젝트 개발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적인 호재가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을 더욱이 보태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권 보장과 손전 인프라 확충을 병행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대표적으로 보면요. 4%가량 오름세 보입니다. 34,7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8호 주가도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6%가량 현재 시간 상승 추세 가져갑니다. 1,63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1.2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4,7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애경케미칼의 급등이 있습니다. 이 애경케미칼은 음극재용 하드카본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ESS 시장에 진입한 바 있죠. 여기에 오늘 아침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국내보다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음극재용 하드카본 기술을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면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라면 테스트를 요청해 진행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애경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2차 전지용 하드카본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리튬보다는 구하기 쉬운 나트륨을 주 원료로 사용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음극재용 고성능 하드카본 개발에 주력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애경그룹이 애경산업 지분 매각을 본격화한 가운데
애경 산업의 숏리스트가 추려졌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오늘 애경케미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일단 애경케미칼의 급등으로 2차 전지주들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주가는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글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애경케미칼 현재 시간에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2,6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자이글 주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후에 15%. 그래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15% 강세 보이면서 5,770원 선 지나갑니다. 메가터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가량 강세 4,47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24%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공시한 바 있죠. 이번 교환사채 발행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앞두고 이 EB 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와 대주주 경영권 방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어제자로 이에 대한 정정 명령을 공시했습니다.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안에 발행 상대방에 대한 누락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이러한 정정 명령에 태광산업은 오늘 오전 급히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사회 이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을 발행 대상자로 잠정 확정하고 자사주 EB 발행을 강행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발행 주관을 맡은 한투증권이 EB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태광산업 주가는 오늘 최고 5%가량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 3%가량 하락 추세입니다. 10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고점을 찍은 지 하루 만에 다시금 쉬어가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국내 시장 과열보다는 속도 부담을 덜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상법 개정안 등 큼직큼직한 이슈도 함께 안고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요즘 정말 우리 증시를 들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슈죠. 바로 상법 개정.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정말 부랴부랴 인적 분할이면 인적 분할, 대규모 유상증자에다가 이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자진 상패까지 정말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태광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27일이었죠. 이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교환사채 약 3,200억 원 가량을 이제 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자사주 소각을 좀 기대를 했었던 주주들에게 정말 약간 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3자 배정 유상증자와 크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바로 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보니까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예. 먼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죠. 이 상법 개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코스피를 이 관세 이슈가 정말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도 이 연고점 위로 올려준 그런 1등 공신이기도 한데 이 한번 이 상법 개정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48년도 광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 상법 개정안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재벌을 갖다 개혁하는 수순을 넘어서 재벌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가 해소되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날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외적이거나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재적인 변화가 예약됐다.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이제 3,20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법 개정하기 전에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3,000은 뭐 당연하고 4,000, 5,000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상법이 되게 많죠. 상법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상법 382조 3항에서 이사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상장사건, 비상장사건, 주식회사라면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하면 된다는
그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당연한 거지. 뭘 왜 개정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심지어 배임과 횡령을 방조할 수 있느냐라는 맥락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배임과 횡령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회사는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주주를 위해서는 이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배임이나 횡령을 방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382조 3항에 이사의 충실 의무화 대상으로 회사 플러스 주주를 집어넣으면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동시에 이것이 지수로는 이제 3천을 못 넘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 너무 많았는데 갑자기 3,100까지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 5천까지도 얘기하는 맥락이 사실 그 때문입니다. 이 재벌 해체라고 하니까요. 이제 대표님도 저랑 좀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 하나가 문득 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네요. 예. 이게 비단 뭐 HBM3를 늦게 넘겨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좀 골이 오래 깊어진 문제죠.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더라면 어떤 변화가 그 전에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그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옛날에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만약에 개정됐다면 네. 지금의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총수는 없었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승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 의해서 승계를 받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지분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분 주면 되죠.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니까 세금을 난 내면서 지분을 물려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이제 안을 내다가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그때는 이재용 씨였지만은 그 48억 원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때는 에버랜드가 별개의 기업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갖다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장외 시장에서 에버랜드가 오고 갔던 이제 시장 단가에 비해서 10분의 1 내지 7분의 1 가격으로 이재용 씨가 당시에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매입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재용 회장이 나중에 자산이 2조가 넘는 자산으로 불려집니다. 2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오늘의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는 중요한 첫걸음 내렸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경영이 잘 되면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정확하게 11년 전쯤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유일한 이제 그 상속자인 그러니까 그 영어 신문에 이제 에어라고 나오는데 상속자인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이 되면서 정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전에는 아버지 눈치를 봤지만 아버지 눈치를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삼성전자, 뭐 삼성그룹에 여러 회사가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 주가 보면 2014년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2배 정도 올랐지만 뭐 적지 않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왜냐면 왜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하냐?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실 반도체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결정하는 것인데 2014년 이후로 그다음에 보면 2배가 올랐지만 2021년 11월 30일이 무슨 날이냐? 챗GPT가 출범한 날입니다. 챗GPT가 출범하고 나서 전 세계가 엄청난 이제 신세계로 접어들었는데 신세계로 접어드는 것이 주가 매출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챗GPT 출시 후에 SK하이닉스는 주가 상승률이 2배가 넘는데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률이 뭐 10%, 12%에 불과해요. 민망하네요. 12%라고는 그럼 2021년으로 기준하면 5년 정도 되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5% 정도 올랐다는 것은 뭐냐? 은행 이자율보다 수익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속이 터질 일인데 이 분통이 터질 일이 사실은 언제 사실 배경에 마련되느냐? 그 상법 개정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회장한테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 내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라는 불법이 분명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응징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재용 씨한테 그 몰아주었던 이사들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됐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주가의 그 처참함도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상법 개정이 된다면 사실 재벌들이 삼성을 보면서 많은 걸 좋은 점도 따라하죠. 나쁜 점도 따라해요. 야, 우리도 그거 하자. 그러면 사실은 상속세는 적게 내면서 자기 아들과 딸한테 물려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코스피가 3,100을 터치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는 4,000, 그 후에는 5,0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과거와 주가만 봐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차트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봤는데 정확하게 그 챗 GPT 그 출범 시기와 네. 일치하네요. 정말 좀 신기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뭐 비단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그간 굉장히 좀 주가의 발목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번 족쇄를 풀고 나서 바로 삼성전자가 한번 이제 혁신을 하겠다고 시행을 한 게 이 자사주 소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사주 소각, 마찬가지로 좀 이사의 충실 의무랑 같이 뜨는 키워드인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또 다른 공약 중 하나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사주라는 거는 회사가 경영을 해서 남은 영업이익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여러 가지 수수가 있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 M&A를 할 수도 있고 배당을 나눌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 낮은 주가를 사실은 우리가 이 자사주 회사 잉여자금으로 생긴 돈을 갖고 회사의 주식을 갖다 매입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주가가 낮으니까 이 주가가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도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사주를 갖다 매입한 다음에 소각의 의무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정 시점에서 이 자사주를 갖다 시장에 팔거나 야 원래 그러려고 샀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주가를 방어하는 게 컸기 때문에 자사주를 갖다가 산 다음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사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면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내 주가가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를 갖다가 천명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이제 그 개원이 이제 원구성이 합의되면은 아마 이제 그 민생법안 1호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조만간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나온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 것이다.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염두할 것은 근데 왜 지금 설명만 들으면 자사주 소각이 모든 주주에게 좋은 것인데 왜 정경련, 이름 밖에 한경련을 비롯한 다른 기업의 재계 재벌에서는 왜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는가라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자사주 소각, 뭐 지난해에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밸류업 한창 이제 우리 증시의 그렇죠. 약간 유행 트렌드라고 했었을 때 자사주 소각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도 이 자사주를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다양한 좀 꼼수 아닌 꼼수들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오늘 태광 산업입니다. 보니까요, 태광 산업이 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EB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약간 상세한 항목이 없다는 점이 저는 좀 의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금감원 쪽에서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자사주는 회사의 잉여자금으로 샀기 때문에 회사의 돈이라는 것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경영진을 임명한 소수의 재벌의 돈이 아니고 회사의 주인이 회사 주주의 전체의 돈이거든요. 전체의 자산인데 이 왜 유독 경영진은 왜 자사주를 갖고 자기의 경영권 행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이버랑 이제 그 CJ가 서로 간에 어떤 쿠팡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주식을 자사주를 바꿔요. 교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CJ의 자사주를 CJ가 네이버의 자사주를 가져오면서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가져오기 전에 자기 곳간에만 있었던 자사주 의결권이 없는데 CJ가 네이버의 자사주 가져오면서 CJ 경영진은 자기 상대방이었던 현재의 네이버 경영진이 경영권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총에서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 백기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백기사를 갖다가 찾게 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하게 됐어요. 이걸 막는 이 법안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자사주 소각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재벌들이 내가 언젠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다른 곳에 넘겨서 내 경영권을 갖다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주가 방어나 소액 주주를 위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도로 매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경영권이 날아갔다. 이런 맥락으로 자사주 소각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태광산업 같은 경우도 태광산업이 이제 3,200억이라는 교환사채 EB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EB는 CB랑 비슷한 점, 전환사채 비슷한 점이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CB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EB는 반드시 자기 자사주나 다른 주식을 근간으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광산업이 이번에 3,200억이라는 자사주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기의 자사주가 있었어요. 무려 24% 되는 엄청난 자사주가 있었는데 이 자사주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소각을 시켜버리면은 태광산업의 다른 주주들은 좋겠지만 그렇죠. 태광산업의 기존 경영진이나 태광산업의 이제 소수 재벌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다고 추정이 되냐면 내가 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EB를 발행하겠다. 물론 이제 그런 속내는 없어요. 근데 EB를 발행해서 내가 뷰티 산업도 하고 부동산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공시에 나오면은 이 3,200억이라는 돈은 쓰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장을 어떻게 짓겠으며 이걸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회사에서 김대리 우리가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신사업을 짜와. 그랬더니 2달 뒤에 짜왔어요. 신사업에 자금이 3,200억이 필요합니다. 좋아. 근데 공장 언제 지을 거야? 그 내용이 없어요. 그걸 갖고 기획안을 내놨으면 김대리는 뭐 며칠간에 걸쳐서 혼나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의가 없죠.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네, 지금 네. 태광산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리젝트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맥락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EB에 발행했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이 태광산업만이 아니고 비일비재하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또 한 번 해소하면서 주가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뭐 아예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진 상폐를 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주주를 버리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오히려 투명해서 조금이나마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차라리 그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밖에는 듭니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자사주 그렇다면 소각이 의무화가 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제일 주목을 받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마다 시총 1,000억 미만은 이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형 주식으로 투자하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은 1,000억 미만 기업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별로 안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잘못된 재벌들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생긴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전횡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은 당연히 1,000억 미만의 기업이 아니고 시총이 큰 기업들이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제 언급되는 기업이 SK입니다. SK.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지주사 역할은 SK인데 SK의 자사주 비율이 무려 25%예요. 그럼 만약에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SK는 앉아서 25% 자사주를 다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SK의 기존 주주 입장에서 앉아서 25%의 내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본다면 특히 외국인들이나 기업 투자가들은 SK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개인 투자가들도 그러면 SK가 자사주 소각의 대형주로서 가장 어떤 유력한 기업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거나 적립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화되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비중을 갖다 높여도 저는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가 좀 상당히 좀 자사주 만약에 이 이슈가 의무화가 된다면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판단에 대한 근거까지 함께 잘 상법 개정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호진 타키온뉴스 대표와 함께 태광산업 분석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상법 개정안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바다 건너 미국 쪽의 시장에서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토큰화 증권 같은 이런 새로운 금융체계와 관련된 법안의 발의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상법 개정안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쪽에 지금 금융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 시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를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전에도 계속 말을 했었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에서 비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축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외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왜 이러냐? 네이션 스테이트 포머라고 해서 이제 나라별로 비트코인을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매수는 아니지만 북한도 지금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내에 비트코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본이득세 폐지를 위한 수정안이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추가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법안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역시 외신 등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 자본이득세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가격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불하고 났는데 그 커피 전문점에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걸 더 활발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미국 정부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델리티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의 엄청나게 큰 투자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 다음으로 큰 운용 자산이 무려 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은 7천조 원에 달하는 이 자금을 움직이는 회사인데, 자, 이 회사인 피델리티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은행을 설립하려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도권 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도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ETF, 현물 ETF 출시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문은행을 설립을 해서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관련해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당연히 암호화폐에 관련된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로빈후드인데요. 로빈후드가 최근에 또 깜짝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이 로빈후드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그리고 토큰화 증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놨는데 지금 리얼 월드 에셋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빈후드가 원래는 주식 거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 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유럽 쪽에서 미국 주식이나 ETF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유럽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주 5일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포함해서 200여 개 주식과 ETF를 유럽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앱에서 주식만 거래했는데 이걸 이제 코인 거래와 연동시켜버리겠다라는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매수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코인과 주식이 이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나 증권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는데 토크나 증권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STO 같은 걸 어쨌든 로빈후드에서 하겠다라고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픈 AI나 스페이스 X 같이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기업도 토크나 증권으로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증권, 우리나라로 치면 STO 같은 거, 그리고 주식 ETF, 그리고 24시간 더 나가서는 24시간 주 7일 휴일 없이 계속 거래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융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비슷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토크나 증권 추진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증권 거래 시간 넥스트레이드처럼 길게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잘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약 1.3% 하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까지 1.2% 가까이 현재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외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물량을 그대로 이제 개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오랜만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또 뉴욕 증시에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관련해서 이런 단기적인 좀 분수령이 될 영향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